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속가능경영재단, 네, 지속가능경영재단 ESG 센터장, 박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들이, 웨비나 형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나 이제 지금 사전에 신청하신 분들이 100명 넘으신데, 참여하신 분들이 화면으로 쭉 들어오게 되면 너무나 이제 많이 들어와서 음, 발제하시는 분들이 화면이 좀 작아지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이 웨비나를 통해서는 지금 참여하시는 발표자 그런 분들만 지금 현재 보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내가 안 보이지? 이거 내가 지금 접속이 안 돼 있나?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다 잘 되어 있고 다 잘 보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제 현재 좀 특별하게 좀 크게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아마도 대부분이 그 관련돼서 저희 뭐 재단을 아실 수 있으실 텐데요. 혹시 몰라서 우리 재단하고 저희가 하는 관련된 우리 포럼 관련된 말씀을 간단히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 재단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가끔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저희 뭐 지속가능경영 재단입니다. 그러면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뭐 이제 공공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어디 소속이십니까? 어디 중앙부처 소속이십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어디 그 공공에 속한 곳은 아니고요. 민간의 독립적인 민간 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슬라이드가 있었는데 화면이 잠깐 죄송합니다. 화면이 잠깐 지금 깨지게 나오네요. 이게 어떤 일이죠? 이제 하다 보면 약간 여러 가지 일이 발생을 하는데 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벌써, 이 화면이 깨져갖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 재단에는 사회적 경제 센터하고 ESG 경영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로 ESG 경영센터장을 맡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ESG 경영센터에서는 우리 ESG에 관련된 교육 인식 사업들, 다음에 다양한 조사 연구 사업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럼을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는데요. 올해가 이제 9번째입니다. 9번째. 그래서 이제 올해의 핵심적인 부분들은 아마 이제 우리 이은경 시장님이나 박준호 차장님, 김용호 소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지만 지금 인권경영위원회에서 기업인권 실태조사가 실시가 된 게 2007년도에 그때 처음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2007년, 2008년 쭉 계속 기업인권 실태조사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고 그거에 대한 결실물로 이제 2018년에 주로 이제 공공기관들 인권경영 매뉴얼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공공기관들이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기간 운영 평가와 사업 영향 평가를 하게 됐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인권 경영관 보고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제도화된 측면들이 가속화되면서 좋은 측면들은 이게 인권 경영이 하나의 공공 섹터에서 하나의 공식적인 경영 전략의 프로세스로 들어왔다. 이렇게 이런 부분이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게 제도화를 하다 보니 이게 매뉴얼하고 스탠더화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인권적인 요소를 담는 것보다는 하나의 업무의 하나의 프로세스화된 측면이 있다. 즉 인권경영위원회를 만들고 선언본을 만들고 영향평가를 하지만 실제 기업과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 모든 인권적 위험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방지하는 활동들은 좀 등한시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첫해 기업인권 실태 조사하면서 지금 벌써 이제 6년이 됐네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공공섹터에서 인권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고 다음에 향후에 어떤 측면에서 발전 과제를 같이 논의해 보는 것들은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왜냐하면 이 공공적인 인권의 이러한 경영들이 지금 최근에는
이 민간 사기업까지 확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의 현재 진행되는 성과와 한계들을 같이 보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의 재단에서의 그 재구의 세미나는 그런 주제로 진행을 하게 됐다. 이렇게 간략하게 사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그 지속가능경영재단 황선희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음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참석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속가능경영재단의 이사장 황선입니다. 아까 우리 박전 센터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속가능경영재단은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정기 포럼을 이제 개최해 왔는데요. 오늘 이제 9회 포럼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뵙지 못하는 것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는데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포럼에서 인권 경영에 대한 중요성과 향후 개선 과제에 대해 논의하게 된 것은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공공 영역에서의 인권 경영은 우리 사회의 발전과 공정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 발제를 해주실 국내 공공 영역에서의 인권 경영의 흐름을 발표해 주실 UN 글로벌 컴팩트 이은경 실장님과 또 직접적으로 기관의 사례를 발표해 주실 한국철도공사의 박희숙 차장님 그리고 우리 재단의 전문위원으로 공공기관의 인권 영향 평가를 몇 년째 책임 맡고 계시는 우리 김용구 전문위원님 을 통해서 그동안 재단이 진행해온 공공기관의 인권 영향 평가의 결과 개선 방안을 들으실 텐데요.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그 주제 연설과 발제를 준비해 주신 세 분의 선생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공공 분야에서 일하는 조직들이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데 큰 역할을 해야 하고 더 나아가 인권 경영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조직의 지속 가능성과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속가능 경영재단은 이번 포럼을 통해 세 가지 정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인권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이 확산되고 또 이를 위해 교육 및 인식 캠페인이 좀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권 위반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과 절차가 마련되는데 참여하신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ESG 경영, 인권 경영에 관심 있는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고 또 인권 측면에서는 개선 방안이 모색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제 이번 포럼이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생산적인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발제 토론을 해주시는 세 분의 전문가들과 참여하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토론을 통해서 서로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함께 발전 방향을 모색해보는 그런 자리가 돼서 공공 영역에서의 인권 경영을 더욱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인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개사해 주신 이사님 감사드리고요. 네, 본격적으로 오늘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다 이제 사전에 공지 받으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발표해 주실 분들은 우리 UN 글로벌 컴팩트의 이은경 실장님이십니다.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UN 글로벌 컴팩트가 어떤 것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많이 되게 유명해져서. 그래서 아마 이제 간단하게 소개도 좀 해주실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할 세션이 한 세 개입니다. 하나는 우리 이은경 시장님께서 국내외 공공 영역에서 인공의 흐름을 발표해 줄 거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사례는 한국철도공사의 윤리경영처 차장이신 박기숙 차장님께서, 그다음에 발제 두 번째로는 저희 지속가능 경영재단의 ES경영센터의 전문의이신 김용구 선생님께서 국내 공공기관 인권경영 평가 결과 및 개선 방안. 왜냐하면 김용구
위원께서는 공공의 인권 영향 평가를 좀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요거 끝나고 바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원래 알려드렸을 때는 원래 온라인 유튜브 생중계였어요. 그래서 저희 참여하시는 분들이 수원시 미디어 센터에서 모여서 온라인 유튜브 생중계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기저발제를 해주신 우리 윤길 시장님께서 해외 출장 갔다 오시다가 지금 코로나에 감염이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몸도 아프시고 목이 지금 정상 상태가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셔서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줌으로 급하게 변경되었고요. 이런 사정을 좀 이해해 주시고 들으시다가 우리 이무 시장님 목이 약간 좀 상태가 안 좋으시지만 양해 부탁드리고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은경 시장님의 발제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실까요? 예, 잘 들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네,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좀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하고 그래도 일단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센터장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서 유엔 글로벌 컴팩트를 아시는 분도 있으시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제 다음에 발표하시는 철도공사도 저희 글로벌 컴팩트 회원 공공기관에서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유엔 글로벌 컴팩트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유엔 차원에서 기업의 이제 사회적 책임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좀 확장하기 위해서 자발적인 그런 이니셔티브 플랫폼을 만들어서 2000년에 저희가 발족이 됐고요. 이 코피아난 사무총장 때 생겨서 지금 2023년, 23년째 저희가 글로벌 컴팩을 전 세계적으로 제가 일하고 있는 한국 네트워크를 포함해서 한 60개, 70개 국가에서 글로벌 컴팩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한 24,000개 정도 기업 및 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인권 노동 이슈들 포함해서 환경 반부패 10개의 원칙이 있고 이 원칙들과 또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서 기업 기관들이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원칙들이 이제 국제적인 선언, 또 인권 선언 여러분들 아시는 뭐 ILO라든지 세계 인권 선언 같은 것들을 통해서 나온 원칙들이고요. 이런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는다던가 보호 존중 그리고 노동 이슈도 이제 단체 결사의 자유, 강제 노동, 아동 노동, 차별 차별 이런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글로벌 컴팩에 가입을 하시면 이제 여러 투자자 그룹이라든지 또 조달 시장, 지금 공공 영역에서는 사실 조달 시장에 어떻게 또 우리가 인권 이슈나 환경 이슈를 많이 또 포함해서 또 협력사들과 함께 계속 ESG 이슈를 확장해 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계속 많이 하고 있는데요. 유엔 글로벌 컴팩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ESG 자체가 굉장히 많이 지금 지난 3년 사이 굉장히 많이 열풍이 불었는데요. 그거는 아시겠지만 이제 금융과 또 투자 사이드에서 ESG를 중요한 투자 의사결정에 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이고 또 유엔 글로벌 컴팩도 그런 측면에서 많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나 또 평가사들이 UNGC 원칙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SG 이슈 자체가 이제 유엔 글로벌 컴팩이 2004년에 저희가 기업으로 하여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좀 어떻게 우리가 더 하도록 하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렇다면 기업을 움직이는 중요한 투자자 그룹 또 금융 그룹들에게 좀 이런 개념들을 알릴 필요가 있겠다 해서 ESG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만들게 됐는데요. 그때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이제 책임 투자 원칙이라는 것들을 이제 발족을 했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지속 가능한 투자, 책임 있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ESG를 고려한 투자를 해라. 그리고 ESG의 정보 공개를 해라. 이런 원칙들을 만들게 되면서 사실은 ESG 키워드는 이제 내년이면 나온 지 20년이 된 그런 개념인데요.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많이 또 급부상하고 많은 투자자들이 또 이런 개념들을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투자 사이드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좀 잘 안 들리시거나 좀 그러실 수도 있는데 양해 말씀드리고요. 지금 목이 많이 쉬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 유엔 글로벌 컴팩 같은 이제 원칙 기반의 또 글로벌 스탠다드를 통해서 또 ESG 경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이드를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이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이런 선순환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유엔 글로벌 컴팩트 기업들 또 ESG 경영을 도입하는 기업들에게 좀 이런 개념들을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제가 공공 영역에 오늘 이제 이슈를 중심으로 많이 얘기를 하긴 하지만 사실은 지속 가능 발전 목표가 여러분들 지금 일하시는 오늘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도 뭐 지자체 혹은 복지기관에서도 많이 신청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지자체나 복지기관이나 이런 쪽에서는 또 SDG라는 개념을 또 많이 받아들이시고 그거를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많이 녹이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 역시 이제 저희가 그 전에 MDG에서 SDG로 넘어가면서 진짜로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기업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고 민간 섹터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기술과 자원, 그런 혁신들을 통해서 이런 발전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 이런 개념들을 저희가 계속 많이 알려드리고 있고 거기서 중요한 이제 캠페인이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모두의 발전이라는 이제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원칙을 이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지속 가능 발전 목표의 모든 17개, 169개 목표가 분석을 해봤더니 90% 이상이 인권과 연계된 모든 원칙들이고 요소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이해관계자들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될 우리가 오늘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인권 경영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 기관 혹은 기업이 운영을 하고 또 관리를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고려해야 될 인권적 요소뿐만 아니라 어떤 인권 침해가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그룹들, 소수자 그룹 혹은 취약 그룹의 인권 보장 이런 것들까지 포괄적으로 이미 사실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서 다 규정을 하고 있고 그거는 기존에 오랫동안 사실 국제인권협약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그들의 권리 또 우리 인권의 보장의 영역의 범위 이런 것들이 이미 사실은 다 규정을 해놓은 부분들이고요.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SDG가 이제 딱 2030년까지 올해 절반이 지나서 저희가 지난 9월에 유엔 총회에서도 지난 절반을 평가를 하고 앞으로 남은 절반에는 우리가 어떻게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냐 이런 평가를 하는 세션이 유엔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이제 시민들에게 또 조사를 해본 결과 이제 기업들의 역할을 좀 더 많이 주문을 하고 있고 당연히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또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역할들을 해줘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제 남은 절반의 SDG 달성을 위해서 이런 이슈들을 더 조금 확실하게 우리가 우선순위를 가지고 나아가자 하면서 이렇게 5가지 주제를 정해서 쭉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업가 인권 관련해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가 인권 이슈는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이슈고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왜냐하면 많은 이제 기업들이 계속 성장을 하면서 특히 다국적 기업들이 개도국과 지역사회에서 비즈니스를 가면서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인권 침해와 또 환경적인 뭐 이슈라든지 또 ESG 전반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여러 국제사회에서 논의가 많이 있었고요. 기업 차원에서는 이런 뭐 여러분들께서 또 잘 아시는 이런 나이키 사례와 같은 아동노동, 강제노동 이슈부터 해서 분쟁 강물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이 기업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발생해오는 그런 큰 리스크가 되어 왔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하는 여러 가지 인권 이슈 중에 또 중요하게 지금 보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아동노동 이슈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동노동이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셨을까요? 혹시? 올해 저희가 이제 지난해 아동노동 인권 원칙이라는 거를 유니세프하고 세이브 더 칠드런하고 같이 만들었는데요. 지난해 10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20년 만에 아동노동이 다시 급격하게 늘고 있고 또 강제노동이 굉장히 급격하게 지금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아시겠지만 중남미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불법 이민
그룹, 인민 노동자 그룹들도 포함해서 지금 아동 노동이 굉장히 극심한 상태라서 공급망에서도 그렇고 아동 노동을 방지하는 그런 법안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그 ESG 관련해서 지금 중요한 저희 그 이슈 중에 하나가 그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의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기업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이거는 사실 공공기관들도 같이 협력사들을 관리하고 함께 ESG를 동참하도록 하는데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분석 자료들을 보면 지금 거의 이제 소싱을 하는 국가의 절반 이상이 하이리스크인 그 국가로 나오고 있고 거기에서 그 하이리스크 국가들이 아동 노동이라든지 그 강제 노동 이슈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만연해 있고 거기 이주 노동자 그룹이라든가 이런 안전 보건 이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처해져 있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왜 안 넘어갈까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그 인권 이슈에 있어서 하이리스크 그룹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강제노동, 아동노동 이슈 굉장히 극심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노동자의 권리가 사실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 많이 이제 권리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노동계나 아이로 같은 데서도 굉장히 좀 심각하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가을에 뭐 ILO도 그렇고 저희 뭐 고용노동부의 노사발전재단이라든지 또 여러 이주 노동자를 담당하는 국제기구 이렇게 굉장히 포괄적으로 저희가 세미나를 많이 하고 지금 이런 논의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논의들 자체가 이제 60년대, 70년대부터 사실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이라는 그 다국적 기업들이 아무래도 이런 이슈에서 사실은 개도국 사업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공급망도 워낙 크고 이런 이슈들이 많이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좀 이런 부분들을 논의를 해왔습니다. 특히 2011년에 여기 보시는 UN 기업가 이행 지침이라는 걸 UN에서 기업가 인권과 관련된 단일화된 지침을 만들게 되었어요. 거기에 세 가지 축이 국가는 인권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고 기업 인권 이슈와 관련해서 그리고 기업은 인권을 존중해야 될 책임이 있고 그리고 기업이 인권 침해를 발생시켰을 때 그에 대한 그 사법적 비사법적 구제책을 마련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된다. 요 지침이 굉장히 중요한 그 원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바탕으로 전 세계적으로 국가 행동 계획이라는 것들을 국가별로 수립을 하고 있고요. 저희 한국도 지금 뒤에 가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법무부에서 요 내용을 이제 수립을 해나가고 있고 지금 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UNGP라는 거를 이제 작업을 하신 분인데 이제 기업들이 인권 존중을 한다, 많은 기관들 또 조직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인권을 존중한다고 했을 때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냐, 그것을 잘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고 있냐,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규정해 놓은 게 그 이행 지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행 지침을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 지금 올해 사실은 지난해부터 올해 또 내년에 가장 중요한 기업들한테 최대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공급망 실사 의무화에 대한 이슈입니다. 실사법이 생기고 있는 거고 지금 보시면 사실은 2010년대부터 해서 여러 국가들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인권과 관련된 그 침해 방지를 위한 법들이나 또 제도들을 많이 제정해 왔는데요. 실제로 이제 독일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공급망에서의 또 듀 딜리전스 실사를 해야 한다는 그런 법안들이 계속 지금 유럽과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이미 실시가 됐고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뿐만 아니라 인권 환경에 대한 실사 의무화인데요. 인권 리스크들을 쭉 규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슈에 대해서 공급망에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실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의무화시켜서 실질적인 어떤
기업들한테 강제화를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규정하고 있는 여러 인권 리스크라든가 실사 의무 이슈가 다 제가 말씀드린 유엔에서 만든 그 이행 지침의 베이스를 두고 나온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좀 드렸던 거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그린 텍소노미뿐만이 아니라 이제 또 소셜 텍소노미라는 것도 작업을 해가지고 이런 사실은 CO2 배출을 줄이고 뭐 그린딜, 한국도 그린딜을 이제 지난 정권에서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좀 포용적인 경제 성장을 해나가야 된다. 그런 거를 하려면 사실은 우리가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기업들도 ESG를 잘한다고 했을 때에는 미니멈 세이프가드라고 해서 그 ESG 경영이 인권을 침해하거나 거버넌스를 훼손하는 그런 것들로 가면 안 된다. Do no significant harm이라는 그런 개념. 그래서 UNGP와 OECD 가이드라인을 그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설정을 해놨어요. 이 텍소노미라는 거 안에서. 그래서 이제 텍소노미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분류 체계라는 거고, 우리가 더 그 친환경적인, 친사회적인 경제 활동을 분류하고, 그 분류에 맞게 이제 경제나 그 금융이나 돈의 흐름이 갈 수 있도록 사실 그 제도화를 만드는 건데요. 그 안에서도 이제 소셜 텍소노미 내용도 보시면 여러 이제 그 양질의 일자리라든지 또 생활 수준이나 복지 그리고 지역 사회의 어떤 포용성,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염두에 두고 그 안에서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인권 이슈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또 각국 세계 정부나 뭐 EU에서 하고 있는 이런 그 흐름들 그리고 거기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 이슈 이런 것들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우리 기업이나 조직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인권 경영에서 어떤 측면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비교해 가면서 또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그 인권 경영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어떤 이슈를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느냐. 이미 사실 국제사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여기서 보이시는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슈들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고 또 어떤 그룹이 인권 침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 그 침해될 수 있는 그룹에 대해서 이제 식별하고 영향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인권이나 이런 쪽에서 뒤에 아마 이제 철도공사에서 그 사장님 발표하실 때 인권 매뉴얼을 참고하신 부분들이 다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흐름에서 사실은 나온 그런 매뉴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이슈들을 검토하면서 우리 기관이 우리 조직이 이 인권 영역을 잘하고 있는지 계속 식별해 나가고 또 모니터링하고 또 개선 조치와 또 공시를 하는 그런 흐름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인권 영역 평가가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인권 실사의 과정이기 때문에 뒤에 세션들에서도 쭉 인권 영향과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해주실 거고 인권 영향 평가를 주기적으로 하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개선 조치와 또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또 고충 처리 메커니즘을 잘 만들어서 또 인권 침해 요소가 없도록 하고 방지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인권 이슈라는 거가 이제 아무리 또 방지책을 많이 만든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고충 처리 절차, 메커니즘을 잘 만들어 놓고 그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지금 굉장히 또 이 이슈에서는 중요한 부분들이어서 이제 저희가 잘 세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흐름 안에서 이제 저희가 지금 일자리 이슈라든지 빈곤이라든지 포용성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저탄소 경제 CO2 배출을 줄이고 뭐 재생에너지 이런 쪽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사실은 많이 그 대체된 일자리들이 생기고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또 인권 측면의 고민 또 ILO나 이런 곳에서는 노동자 그룹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PRI라는 조직 그 사회 책임 투자 원칙을 만든 조직에서도 환경 이슈 저희가 ESG 이슈에서 지금 환경 같은 경우는 CO2 배출이나 재생에너지로 굉장히 확실하게 지금 여러 가지 그 기술적인 거라든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소셜 이슈 쪽, 특히 인권에서도 이제 인게이지먼트를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인권 쪽에 그 이니셔티브를 다시 또 출범을 해서 기존의 그 굉장히 하이리스크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여러 관리를 많이 하고, 더 많은 이제 UNGP, 아까 말씀드린 그런 UNGP를 기업들이 더 그 기업 비즈니스에 통합하고 또 인권 존중을 해나갈 수 있도록, 공급망에서 인권 이슈들을 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이제 투자자 그룹들도 이런 요청을 많이 하고 있고요. 여기에 또 한국 기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도 있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급망에서의 ESG 실사 관리 이슈에서는 당연히 환경 인권 이슈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더 많이 대두되는 그런 이슈들로 등장할 것 같고요. 거기서도 이제 섹터별로 많은 지금 협력사들을 또 모니터링하고 실제로 협력사들에게 이제 실사와 또 이런 이슈들을 이제 내재화하는 그런 부분에서 교육이라든지 지원 부분을 많이 해나가려고 지금 대기업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간단하게 좀 한국 지금 그 정부 정책이라든지 제도 흐름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2008년부터 국가인권이랑 기업인권 이슈 관련해서 일을 많이 해왔고 이제 협력을 많이 해왔는데요. 거기서도 사실 기업인권 이슈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많은 공공기관들 또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매뉴얼들을 이제 국가인권위에서 이제 2014년부터 해서 쭉 16년 이렇게 쭉쭉 만들어 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경영 평가에 이제 인권 경영이 포함되면서 아마 또 급격히 이제 공공기관들이 지금 체계를 갖추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아마 그 인권위의 매뉴얼 통해서 이제 권고받은 내용들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거버넌스도 만드시고 영향평가도 하시고 또 그 과정이나 구제 절차를 만들고 또 공시하는 그런 부분들을 대체로 이런 메커니즘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실 거고, 법무부 같은 경우도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실 법무부가 그 국가 인권 이슈 관련해서 모든 정책을 세우는 기관이기 때문에, 부처기 때문에 인권 정책을 기본적으로 다 세웁니다. 거기서 이제 3차 그 인권 정책 기본 계획 안에 기업 인권 파트가 신설이 됐었고요. 2018년에. 지금 4차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내용을 보시면 기업 인권 이슈에 대한 내용들을 쭉 보실 수가 있고요. 또 고용노동부의 지금 직장 내 괴롭힘 이슈라든지 또 뭐 산업부라든지 금융위 이런 쪽에서도 ESG 공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그 안에 또 ESG 이슈 전반을 다루고 인권 이슈도 지금 다루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 그 법무부에서 나온 인권위 매뉴얼하고 같이 지금 또 사기업들도 많이 이제 보고 있는 법무부에서 저도 한 3년 정도 이제 자문으로 참여를 했는데요. 길라잡이라는 거를 또 원래는 이제 지침으로 이름이 나왔었는데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단계별로 또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가이던스를 계속 제공하고 있고, 앞으로 이 부분을 좀 더 확장해 가려고 지금 법무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정권 때 인권정책 기본법 안에도 기업 인권을 포함해서 가는 걸로 지금 이제 했는데, 지금은 이제 국회에서 계류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기업 인권 이슈에 대해서 좀 법적으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이제 법무부에서 좀 더 그 해나가는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KSG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산업부에서도 이제 그 중소기업들뿐만 아니라 산업별로 또 ESG 이슈 전반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고 또 공시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던스 같은 것들을 계속 제공할 예정이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공급망 관련해서 협력사 또 실사 이런 부분에 대한 컨설팅 지원들을 이제 계속 확장해 나가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또 해당되는 기업이나 또 주주에게서 한번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권위 같은 경우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런 그 제도화, 인권경영 제도화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은 ESG 제도화 이슈에서 가장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공시이기 때문에 그 정보 공시와 관련된 이슈를 함께 이제 고민하면서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나 정부하고 같이 해서 법제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여러 가지 작년에 만들어진 인권경영 보고 지침 같은 것들도 아시겠지만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지표라든지 또 그 부분을 같이 통합해서 국회와 정부와 함께 그 실사 의무화를 확대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법제화라든지 제도화를 하는 방향으로도 이제 더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이제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이제 인권영향 평가를 지금 공공기관들은 하신 지 뭐 일찍 시작하신 분들은 기업들은 이미 뭐 4, 5년, 6년 이렇게 되어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기업들은 그에 비해서 이제 조금 초창기 단계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 회사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이제 체계를 많이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회사들은 좀 이제 이런 네슬레라든지 요런 회사들 인권 실사를 처음 시행한 그런 회사들의 케이스를 좀 많이 보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인권 관련된 이니셔티브들이나 가이던스 또 교육들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11시 5분까지 발표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또 질문하시면서 저도 공공기관 인권경영위원회를 많이 하고 있는 편이라서 또 제가 공공에서 더 좀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이따 질문 하시면 좀 더 또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일단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희수님, 아유, 목이 계속 안 좋으신데 발표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중간중간에도 지금 질문이 들어오고 있고요. 질문이 들어오는 것들은 제가 다 정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두 번째 세션 공공경영 인권경영 사례에 대해서 우리 박희숙 차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말씀 들리시나요? 아, 예, 감사합니다. 어, 예, 예, 진행이 좀 서툴러서 죄송하네요. 어, 방금 소개받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인권경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희숙 차장입니다. 예, 오늘 지속가능경영재단에서 주관하는 ESG 활성화 포럼에 저희 공사를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인권 경영 업무를 담당하는 저 개인으로서 또 제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인권 경영 사례를 저희 공사 사례를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잠시 저희 기관에 대한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이 잘 보이십니까? 화면 공유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화면 공유가 안 돼 있어요. 네네. 네. 어, 센터장님 화면 공유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은 공유가 되고 있나요? 네, 공유되고 있습니다. 예, 그 감사합니다. 전체 화면으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전체 화면요. 아니, 그거 말고 예, 예. 맨 오른쪽에 상단에 이 화살표 대각선 방향으로 있는 거 그거 누르시면 됩니다. 다른 즐겨찾기 밑에 밑에 즐겨찾기 보면 밑에. 아, 네, 예, 네. 그거요. 예, 그거 누르시면 전체 화면 될 거예요. 오케이, 예, 됐습니다. 예. 저희 아까 그러면은 저희가 공사 추진 사례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
인권 경영 환경을 좀 잘 알고자 저희 공사 기간 소개를 잠시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철도 공사는 그 130여 년간의 긴 철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2005년도에 국토부 산하기관인 철도청에서 철도공사로 공기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철도를 대표하는 운송기관으로서 예, 긴장이 돼요. 잠시만요. 국민과 직원 모두가 안전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 운송 사업에 주력을 하고 있고요. 조직 체계는 그 대전에 본사가 있고 현장에 지역본부 부속기관 해서 전국에 106개 노선 그리고 4,000km가 넘는 688개의 역에서 철도 역사와 철도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한 338만 명 정도가 철도를 이용하고 있고요. 6만여 톤의 화물을 또 운송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철도 운송, 고객 서비스와 또 차량 시설 정비 유지 보수 그리고 역세권 개발 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코레일 유통이나 네트워크스, 관광개발 등 5개 계열사와 함께 종합적으로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필리핀이나 탄자니아 등에서 철도의 시공 관련 자문이나 컨설팅, 또 설계 등 관련 업무에 대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또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3개국에 지사를 설치해서 국제 교류나 협력 사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된 배경이, 저희 공사를 소개하는 배경이 아마 공공기관 중에서는 규모도 가장 크고 인원도 많을 것이고요. 또 다양한 사업을 국민을 상대로 하고 있고 해외까지 진출해 있다 보니까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로서는 인권 경영이 굉장히 필요한 전략 중에 하나고 또 이 공공기관 중에서 인권 경영이라는 거의 범주가 사실 정부 평가에 포함이 돼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기관은 아마 윤리 경영의 범주 안에 작은 하부 영역으로 인권 경영을 추진하는 기관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ESG 경영 안에서 같이 좀 활성화해서 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저희 공사는 그런 경영 환경이나 인권 환경을 반영을 해서 독립적인 부서로 이제 신설을 해서 인권 경영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대로 직원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또 고객, 소비자, 지역사회, 국민까지 나아가서 다양한 궁금함과 이해관계자가 있기 때문이고요. 이상으로 이제 저희 공사 현황을 좀 말씀을 드렸고, 인권경영 추진 경과부터 추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에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에 따라서 전 공공기관이 다 도입을 했고, 현재 6년 차 전부 다 도입한 일에 다 체계를 구축해서 그걸 토대로 잘 인권 경영을 추진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도 2018년에 기본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매년 인권경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또 인권영향평가도 매년 실시하면서 인권경영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고요. 2020년에는 이런 업무를 위해서 인권경영 전담 조직을 윤리경영처로 신설을 해서 총 10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우수성을 인정받아서 국토교통부 산하 최초로 ISO 37301 규범준수 경영 시스템 국제 인증도 획득을 했고요. 또 2022년도에는 저희가 체계를 만들어 놓은 것들을 바탕으로 노사 공동으로 구제 절차 고도화 등 그런 사업을 통해서 구제 절차를 또 체계화해 냈고요. ESG 처가 이제 별도로 있다 보니까 약간 분야는 다른데 ESG 평가의 서스틴 베스트에서 AA 등급을 받았고 지역사회공헌 인증도 최근 2년 동안 최고 등급을 받아왔습니다. 올해는 인권 경영을 좀 내재화해서 인식을 좀 개선해 나가고자 그 직원 대상으로 인권 슬로건을 공모를 하고 현장이나 지침을 개정하고 또 외부에 인권 전문기관과 상시 자문 체계를 구축해서 인권 경영 체계를 고도해 나가고 있고요. 또 글로벌 콤팩트나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서도
대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저희 회사의 모토가 사람, 세상, 미래를 잇는 대한민국 철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현재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방향성하고도 맞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권 존중 정책을 로드맵을 수립을 해서 최근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을 해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은 다른 기관들도 보통 비슷할 거라고 봐서 일단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조직 운영 체계가 좀 복잡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공공기관들이 대체로 여기서 이제 고민하는 포인트가 나올 것 같아요. 사실은 인권 경영을 도입해서 추진하라고 하면서 벌써 6년 차가 됐는데 인권 경영, 앞서 말씀드렸던 준법 경영, 윤리 경영, ESG 경영, 사회 공헌 여러 가지 전략들을 통합해서 하지 않고 다양한 채널과 다양한 평가를 받으면서 하다 보니까 저희 조직도 이렇게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저희 공사로서 다행인 거는 어쨌든 윤리 경영과 인권 경영을 전담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담 조직을 만들어 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리경영처에는 윤리기획과 조직 문화를 혁신을 하는 두 개 부서를 전담으로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윤리 인권 존중 문화 확산과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성비 예방이나 근절 등과 같은 조직 문화 개선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해내기 위해서 현장의 실천 조직으로 각 지역본부와 부속기관에 음, 조직을 또 별도로 만들었고 윤리 청렴 실천 리더나 23개소의 110명의 보충 상담원, 또 사회봉사단원 22명의 갈등 관리 리더를 만들어서 전담 조직이 실행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인권경영위원회하고 구충심의위원회 두 개만 제가 이제 주위원회로 언급을 했는데요. 인권경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부사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내부위원 6명, 그리고 외부위원 총 6명으로 가부동수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 이유는 이 조직을 아무리 전담 조직을 잘 만들어 놓고 해도 실질적으로 인권 경영에 관계된 정책 제언 사항이나 이거를 실행을 할 때 객관성이나 전문성이 떨어지면은 실행력을 담보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는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을 점차적으로 늘려서 현재 총 12명이고요. 외부위원을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권 정책 선언 및 확산 부분인데요. 2019년에 처음으로 인권 헌장을 제정한 후에 저희 공사도 이제 경영 환경이나 인권 환경이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을 해서 사실 개정을 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경영진도 한 번 만들었으면 되지 뭘 자꾸 바꾸냐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는 직원이나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체계가 좀 안 돼 있다 보니까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인권 영향 평가를 통해서 2022년도에 저희가 이제는 이제 좀 이 인권 헌장, 인권 존중 정책을 좀 개정을 해서 다시 선포를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이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좀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공사가 잦은 산업재해로 인한 직원 사망이나 또 이렇게 열차 탈선이나 이런 사건들이 많다 보니까 전임 그 CEO가 해임되는 지경까지 이르렀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도 이거 인권 경영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던 거고 또한 경영진도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던 거고요. 그래서 국내적인 환경 또 내부적인 그 정부 정책 그런 것도 반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게 이렇게 들어오고 하면서 모든 이해관계자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존중 정책을 조금 재선언하고 정비를 해야겠다. 이런 필요성이 좀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권경영위원회의 외부 전문위원들 의견을 또 받아가지고 전문하고 선언문을 개정을 했고요. 전문 같은 경우는 그동안 한국철도 임직원 일동으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되어 있었던 부분을 한국철도공사라는 기관 명의로 개정을 해서 명확하게 인권 경영 추진 의지를 밝히도록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고 또 선언문에 보면은 이제 국제적인 규범 준수나 또 차별금지 사유를 확대한다든가 지역사회의 현지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부분 등 이런 것들을 조금 개정을 해서 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인권경영위원회 외부 위원님 중에 이제 학계에 계신 분이 다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특히 철도공사는 국민 넓게는 전 세계까지 포함될 수 있지만 이런 국민을 상대로 철도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를 하면서 보편적인 이동권 보장 등 그런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한 부분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의지가 전혀 안 보였다라고 해서 헌장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선언문에 추가를 했습니다. 저희 시간이 지금 제가 25분까지인가요? 시간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은데, 네. 지금 다들 요번 인권 경영 현황에서 제일 궁금해하실 걸로 보여지는 인권 영향 평가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 인권 경영을 도입하고 2019년부터 매년 인권 영향 평가를 해왔는데요. 인권 경영 매뉴얼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마치 인권 영향 평가가 어떤 실질적으로 뭔가를 점검하거나 평가하는 절차로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이거를 진행할 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2022년도에 인권경영 보고 지침이 나오면서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동안 해왔던 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조금 에피소드 같지만 2019년도에 처음 인권영향 평가를 할 때는 이걸 진짜 평가로 잘못 오인을 해서 인권영향 평가의 목표 점수를 부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인권위원회에서 줬던 10개 이슈, 10개 인권 이슈 158개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예, 아니요, 보완 이런 식으로 해서 100점을 맞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목표 점수 100점을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그 전임자가 이걸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해보니 100점은 나오지 않았고 이제 규정이나 가지고 있는 사교나 하고 있는 것들을 봐서 91점이라는 목표 점수 대비 달성 점수가 나와 있더라고요. 참 지금 생각하면은 조금 어이가 없죠. 그래서 2020년도부터는 이제 외부 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했는데 역시나 이 이제 평가 지표를 고도화해서 체크리스트를 확대하고 하면서도 이 목표 점수와 달성 점수는 계속 따라왔는데 제가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어떻게 인권 영향 평가를 해가지고 인권에 대한 점수를 매길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그게 용역을 하다 보면은 또 그런 걸로 가져오는 그런 용역사도 있어요. 기간 운영 한 건에 얼마, 또 주요 사업 한 건에 얼마에서 용역을 체결해서 같이 인권 영향 평가를 하면서 체크리스트 평가 방식으로 쭉 진행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우리 공사는 96.7점을 맞았네.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지라고 경영진의 보고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저희 공사가 다행히도 2022년도에 인권경영 보고 지침이 나오면서 그걸 분석을 해서 이 패턴을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인권영향 평가라는 건 인권 실사 중에 하나의 과정으로 진짜로 어떤 게 중대한 인권 이슈가 있어서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그 방향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임직원의 인권 실태 조사를 통해서 이슈를 도출도 하고 중대성 평가를 통해서 주 이슈도 선정을 해서 그거에 대한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가는 것이 인권 영향 평가다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중대성 평가도 최초로 실시를 했고 공사에서는 최초로 실시를 했고 또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도 하고 서면 인터뷰도 진행을 해서 그렇게 인권 영향 평가 절차를 조금 고도화를 했습니다. 개선 과제는 이제 저희가 이게 지금 시간이 얼마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고도한 결과 원래는 이제 인권 이슈 10개에서 158개 지표였던 것을 12개 이슈에 210개 지표로 확대를 했고요. 저희 공사 같은 경우에 근로자의 안전이 국민의 안전까지도 직결되는 그런 철도 운행과 관련된 운송 서비스가 주 사업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안전한 열차 운행이라고 그래서 그거와 관계된 직원들의 직무 스트레스나 또는 어떤 안전의 위해 요소가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체크리스트에 발굴을 했고요. 또 고객을 상대로 하는 업무다 보니까 고객의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해서 소비자 6대 기본권 같은 거를 평가 지표에 다 발굴을 해서 넣었고 또 저희 공사가 구제 절차를 굉장히 촘촘하게 잘 운영을 하고 있어서 다른 뭐 포스코나 이런 다른 민간 기업에서도 와서 조금 벤치마킹을 해가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비위 사건이 계속해서 이제 많이 감소는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해서 근로자 인격적 대화,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그런 부분들도 체크리스트를 많이 고도화를 좀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중대성 평가가 뭔지 좀 잘 와닿지 않으실 것 같은데 지금 다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주요 인권 리스크 중에 철도공사의 경영활동 전반하고 주요 사업 전반을 다 가지고 중대성 평가를 해봤을 때 근로 조건이나 차별, 또 사업장 안전이나 소비자 이익과 제품 안전 이런 데서 리스크가 높다고 나왔기 때문에 7대 분야를 주요 인권 이슈로 선정을 했던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인터뷰나 서면 인터뷰나 뭐 서면 조사 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중대한 인권 이슈가 뭔지를 공급망 단계별로 좀 발굴을 해냈고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그 철도 운송에 있어서 열차를 이렇게 붙였다 뗐다 하는 작업을 입판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입판 작업을 하는 수송원 같은 경우에는 생명권이나 안전권이 왔다 갔다 할 만큼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어, 생명을 한번 침해가 되면은 구제나 회복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건 굉장히 큰 중요한 인권 이슈로 보고 있고 그렇다면 물류 사업장에서 이 작업을 하는 수송원들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런 부분들을 개선 과제로 도출해내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직접 공급망에서 인권 리스크로 선정을 했던 거고요. 또 이거를 할 때 그 수송원이나 관계된 직원들의 이해관계자의 인터뷰를 통해서 의견들을 받았고 그 의견들을 개선 과제에 같이 매칭을 해서 도출을 했습니다. 요런 부분 승하차 도움이나 요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 공사의 직접적인 부분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계열사에서 철도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어떤 서비스 같은 거를 제공할 때 여기에 관계된 직원들이 이거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요 인권 이슈로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 개선 과정을 매칭을 했던 부분이고요. 요 뒤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사실 식품위생 이런 부분은 크게 문제된 적은 없지만 철도를 이용하는 이해관계자가 많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철도 이용 고객의 인권 침해 요소가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저기 주기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주요 인권 이슈로 선정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 센터장님, 제가 지금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네, 시간은 지났습니다. 아, 시간이 지났습니까? 아, 네네, 예. 25분까지. 그럼 제가 한 5분 정도 더 쓸 수 있을까요? 2분만 더 써주세요. 아, 30분에 예. 끝내주십시오. 네. 아, 네. 음. 지금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에서 앞부분에 좀 시간을 많이 소요를 했나 봐요. 일단 이 화면으로 조금 대체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고, 혹시 궁금하신 부분을 질문을 주신다면은 이따 Q&A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음, 지금 앞부분에 발표 못한 부분은 좀 질문을 주시면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든 말씀을 드리겠고, 그 인권 경영 내재화를 위해서 저희 공사에서는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인권 실사 체계를 조금 더 고도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각 기관들이 아무리 이 시스템을 잘 구축을 해 놓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인권 리스크를 발견해서 해결해 나가는 데에는 그 현장 직원이나 또 관계된 이해관계자들과의 어떤 소통이나 의견 수렴을 통해서 계속 리스크를 찾아갈 수 있는 것인 것 같고요. 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를 찾았을 때 이거를 잘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절차 또 이거에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구제 절차 고도화 쪽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인권 침해 사건이나 기업 인권의 침해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그거를 구제해 나가는 절차나 시스템 또 제도 같은 거는 굉장히 잘 되어 있지만 사실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어, 고객의 소리라고 해서 VOC가 한 120건 정도 철도 사고나 파업 같은 어떤 일회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150건 정도가 매일 정도 이렇게 접수가 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인권 영향 평가를 할 때 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개선 과제를 도출하거나 주요 인권 이슈를 선정할 때 반영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이렇게 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구제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직원뿐만이 아니라 고객 그리고 각각의 뭐 노동조합이나 이런 이해관계자들이 다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어서 구제 절차를 고도화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일단 준비한 내용 말씀 일단 마치겠고 부족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질문 주시거나 하시면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 지속가능경영재단 ES경영센터의 김용구 전문위원께서 국내 공공기관 인권영향 평가 결과물 개선 방안 말씀해 주시는데 항상 이 마지막 발표자에 비해는 앞에서 밀리게 되면 시간적인 제약을 받는 비애가 있습니다. 우리 김용구 위원님 원래는 20분의 시간인데 그 45분까지 맞춰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Q&A 해야 되니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목소리 들리시면 표시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보면 인권영향 평가 내용을 보면 이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표준면허에서 제공한 이제 표준 분야입니다. 보면은 인권영향 평가를 할 때 공공기관에서 보통 이 구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가 좀 부족한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얘기할 때도 좀 이야기를 먼저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인권 영향은 방금 박효수 차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듣다 보니까 너무 고통과 애환을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기도 하고 많이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인권의 평가를 할 때는 이게 1번은 아까 뭐 이은경 실장님이 앞서 말씀드린 인권 실사 핵심 요소 뭐 1번부터 6번까지 들어가든지 아니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이걸 1단계에서 4단계로 줄였으니까 인권 실사체계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게 첫 번째 분야죠. 2번부터 6번까지는 가장 중요한 이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해관계자 얘기를 많이 하고 하면서 상대적으로 그 무시되는 게 근로자들의 인권이나 노동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근로자들의 종사자들의 노동권이나 인권인데 워낙 멋부리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해관계자 하면 당연히 고객들, 사업관계인, 공급망 이쪽에 너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오히려 정말 관심을 기울여야 될 근로자의 노동권이나 인권은 조금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느낌이 있는데 인권에 대한 평가 지표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2번부터 6번까지 내놓은 이 이슈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근로자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반드시 어떤 편의점 사장님이 됐든 삼성전자가 됐든 현대자동차가 됐든 어떤 기업이든지 반드시 측정을 해야 될 분야로 2번부터 6번까지가 들어가 있고 이 내용은 ILO 핵심 협약 200개 넘는 협약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 협약 10가지에 포함이 된 5가지 인권 이슈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7번째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는 자꾸 공급망 인권 실사하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7번으로 내놓은 것뿐이지 실제로 7번은 사실 1번의 한 가지 항목이죠. 인권 실사를 공급망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니까 1번 분야에서 한 가지 항목으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특별하게 강조하고 싶다면 내더라도 상관은 없지만 이 뒤로 8번부터 이후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 사업과 관계가 있으면 채택하면 될 거고 관계가 없으면 빼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다루고 싶다. 그럼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기본적으로 산업 안전 문제입니다. 국제노동기구에서 직장 내 폭력이나 괴롭힘 관련된 방지 협약을 낼 때도 이건 산업 안전 분야로 다루기를 명확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따로 분야를 내는 것보다는 산업 안전 분야의 하나의 항목으로 집어넣어서 이제 구성을 하면 되는 전체적으로 이 인권영향 평가 분야 구성에 대해서는 이유가 좀 있지 않으면 인권영향 평가 지표를 설계하거나 진행할 때도 많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뭐 1년에 두세 번 정도 인권영향 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알리오에 공개된 인권영향 보고서를 한 30개 정도 다운받아서 쭉 채취를 해본 결과를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면 일단 인권 실사 단계에서 첫 번째 인권 정책을 얘기할 때는 다 그렇지는 않지만 거의 대부분을 보면 이 인권 헌장이 됐든 인권 선언문이 됐든 인권 정책을 다 마련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적용을 할 건지 적용 범위가 이해관계자 범위가 명확치가 않다거나 예를 들면은
명확하게 핵심적으로 다뤄야 될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협약에서 반드시 다뤄야 될 아까 5개의 노동권, 기본권을 명확하게 표명을 해야 하는데 이걸 빠뜨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 과제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인권 정책에 대해서 이 내부 인권 교육 콘텐츠를 보면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정작 자기네들 인권 약속이 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요. 예를 들면은 우리 철도공사에서 차장님이 오셨으니까 철도공사 직원들한테 인권 교육을 할 때는 철도공사 인권 정책이 뭔지, 인권 정책을 이행하는 시스템이 뭔지를 가장 먼저 인권 교육 콘텐츠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정작 자기네들이 인권 경영 정책이 뭔지에 대해서는 쏙 빼놓고 다른 인권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어요. 이건 그냥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겁니다. 내가 인권 침해 피해를 받으면 우리 회사에 어떤 구제 절차가 있으니까 여기 가서 내가 구제를 받을 수 있구나. 최소한 이 정도는 안내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 얘기는 빼놓고 자꾸 남의 얘기만 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였고요. 두 번째는 추진기구에 있어서 아까 뭐 박혜수 차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 위원회가 예를 들면 구제심의 절차를 그 기능을 수행을 안 하면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인권경영 추진력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내부 구성원, 힘 있는 사람 위주로 갖고 있으면 인권경영위원회가 파워를 가지게 되고 인권경영 추진력을 담을 수 있겠죠. 근데 인권경영위원회가 인권침해 피해자 구제 절차 심의를 하는 기능을 담당을 해버리면 당연히 이해관계자를 대표할 수 있는 그룹을 대표하거나 아니면 독립성을 가지거나 인권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으면 구제 절차, 심의 절차 자체가 객관성이나 독립성을 확보하기가 힘들어진다는 측면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간과하고 있다. 세 번째는 전담 조직 담당자입니다. 박교수 차장님께서 자꾸 언급해서 죄송합니다만 담당자가 1년 동안 하는 일이 인권경영 외에 다른 일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인권경영 담당자가 하는 일은 자기 업무가 고유 업무가 있고 인권경영에서 한 0.5%, 10%밖에 안 해요. 그건 인권경영을 할 수가 없어요. 1년 내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인권경영 평가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인권경영위원회 구성도 하고 운영도 해야 되고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걸 한 사람이 1년 내내 이것만 집중을 해도 부족할 뿐인데 거의 대부분 보면 담당자가 자기 고유 업무 따로 있고 인권경영 그중에서 한 10%, 15%밖에 차지가 안 돼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예를 들면 경영평가할 때 평가 지표 요소를 여기에 맞추는 게 제일 좋아요. 인권경영 담당 부서의 업무 비중이 얼마가 되는가. 이 사람이 100% 인권경영 업무만 하고 있는지 그럼 여기에 점수를 주면 되고 안 되면 그만큼 삭감하는 방식으로 지표가 개선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실제로 이게 안 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인권경영 담당자가 전문가가 될 기회 자체를 안 주는 거죠. 인권 영향 평가하는 단계를 보면 인권 영향은 그 아까 뭐 이인경 실장님이 보여준 자료에 있었겠지만 파악하고 측정한다는 개념으로 두 개가 나눠져요. 부정적인 인권 영향 아이덴티파이하고 그다음에 어세스 측정을 한다는 개념으로 나눠지는데 이 두 가지를 같이 봐버려요. 평가라는 개념으로.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부정적인 인권 영향을 파악하는 채널은 인권 영향을 평가하면서 다 할 수가 없어요. 1년 내내 다양한 조사나 공청회나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통해서 계속 파악이 돼야 되는 거지 프로젝트 기간에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적인 인권 영향을 파악을 할 때는 인권 영향을 평가할 때 그 기간 동안 하는 게 아니라 지난 1, 2년 동안 했던 모든 조사들을 다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해야 돼요. 인권 실태조사, 가치 실태조사, 뭐 괴롭힘 실태조사, 성희롱 실태조사가 됐든 모든 실태조 인권 지수가 됐든 다 청렴도 조사까지 다 갖다 모아놓고 인권 관련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뒤져보는 절차가 필요한데 파악 절차가 이건 거의 안 해요. 그냥 지표에 의한 진단만 해요. 이게 굉장히 한계가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인권영향 평가 절차에서도 아까 인권영향 평가를 한다는 게 굉장히 전문적인 단계예요. 어떤 이해관계자 그룹에게 또는 어떤 개인에게 어떤 인권 피해가 가질 수 있는 부정적인 인권 영향이 있고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돼야 되는지를 설계하는 것은 생각보다는 전문적인 절차예요. 근데 파악 절차와 평가 절차가 아예 그냥 구별이 안 된 상태에서 파악해놓고 평가를 했다고 착각을 해요. 아, 이런 문제가 있네? 찾아냈네. 이게 평가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찾아냈으면 평가를 해야 돼요. 이게 어떤 인권 문제가 있는지 어떤 권리가 침해될 여지가 있는지,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파급 효과가 있는지, 얼마나 많은 인권 침해 피해자가 있는지 예상되는데 지금 당장 개선 조치가 안 되면 얼마나 고착화되고 골마 터질 수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자체가 필요한데 이 내용이 좀
생략되는 면이 있다. 인권영향 평가 결과의 활용은 가장 안 되는 부분입니다. 평가하는 것 자체가 성과는 아니죠. 평가를 하는 이유는 대응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죠. 아까 중대성 평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인권 이슈가 뭔지를 찾아내는 거잖아요. 인권영향 평가를 통해서.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에 대한 개선 계획을 만들고 개선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은 인권영향 평가를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담당 부서가 하는 일이에요. 담당 부서가 인권영향 평가 계획을 그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이걸 인권경영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은 외부에서 인권영향 평가를 의뢰해 놓고 수행기관한테 인권경영위원회에 들어가서 보고를 하라고 그래요. 그건 되게 웃기는 일이에요. 그건 내부 보고조차지 외부 보고조차가 아니에요. 인권영향 평가를 외부 기관에서 했으면 담당 부서가 보고를 받고 그걸 가지고 우리 조직 특성이나 아니면 절차의 특성에 맞게 대응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인권경영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걸 그 담당 부서 선생님들 안 해요. 그냥 평가기관한테 해달라는 거예요. 보고도 당신들이 와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재화 될까요? 외부 기관은 인권영향 평가에 뭐 전문성이 있을지 몰라도 내부 조직이나 업무 관행에는 전혀 전문성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내부 계획을 수립을 합니까? 대응 계획을 수립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전문성이 있는 내부 전문가가 만들어야 되겠죠. 개선 조치 효과성 평가 이것도 넘어가죠. 음, 예를 들면 아까 그 이은경 실장님이 얘기한 핵심 요소 중에는 1번부터 6번까지가 있고 그중에 3번부터 5번까지가 개선 조치를 하고 개선 조치 효과성을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종합해서 공개를 한다. 이게 요즘 들어서 인권 경영 보고서를 만들라는 얘기잖아요. 이 부분이 가장 취약한 부분인데 이제 보고서를 내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개선이 될 것 같아요. 구제 절차 같은 경우는 가장 문제가 구제 절차 운영 성과가 공개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운영 성과를 공개한다는 것은 우리가 인권 침해가 이렇게 많아요라는 자기 고백도 아니고 우리는 인권 침해가 이렇게 없어요라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 구제 절차가 이렇게 작동되고 있으니 믿고 우리한테 의지하세요라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구제 절차가 있다고만 얘기하고 작동 성과를 말을 안 해주면 구제 절차가 뭘 하고 있는지 작동되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죠. 신뢰성도 없고 접근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구제 절차가 우리가 신고건이 몇 건이고 상담건이 몇 건이고 신고건 중에 조사를 했던 처리 결과가 어떻게 됐고 어떤 징계 현황이 나있고 전반적인 통계 현황을 다 공개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현황을 이해관계자가 종업원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우리 구제 절차 움직이네, 작동이 되네, 가해자가 처벌받고 있네, 피해자는 보호받네? 그러면 그런 문제가 생기면 거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운영 성과가 없으면 안 가죠. 이게 굴러가는지 안 굴러가는지 잘 모르잖아요. 제대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위험 요소를 어떻게 누가 리스크를 끌어안습니까? 그냥 확실한 곳을 찾아가겠죠. 인권의 평가 체제 구축에 보면은 가장 어려워하는 게 영향이냐 영향력이냐 인플루언스냐 임팩트라는 개념이 가장 헷갈려해요. 인권 경영은 인플루언스 개념이 아니에요. 영향력 개념이 아니에요. ESG는 여기를 참죠. ESG는 명확하게 사회적 책임이기 때문에 내가 영향력이 있다는 이유로 영향력 범주 내에서 발생되는 인권 침해 나한테 책임이 있어 이렇게 간단하게 접근을 해요. 이게 법적 책임이면 안 받아들이겠지만 사회적 책임이니까 받는 거예요. 기업들이. 근데 인권 경영에서는 영향력이 아니라 임팩트 개념이에요. 내가 이 인권 침해에 영향을 끼쳤으면 책임을 지는 거고 안 끼쳤으면 책임 안 져도 돼요. 근데 이걸 자꾸 영향력 범주로 접근을 해요. 우리 기업들은. 내가 여기 영향력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거기까지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계약 관계를 할 때 계약 상대방한테 최저임금을 준수하세요라고 요구하는 것은 영향력 개념이고 계약 상대방이 나하고 계약을 해서 제대로 그 소속 근로자들한테 제대로 된 임금을 줄 수 있는 계약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영향 개념이에요. 인권 경영 두 번째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공급망 관련돼서. 한 1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만 다루죠. 고용상 차별 문제는
다 내부 규정 중첩적으로 취업 규정도 되어 있고 뭐 어디 규정도 되어 있고 다 해서 다 차별하지 말라는 말이 많아요. 차별 안 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안료에 공개된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다 뒤져보면 비정규직이나 기간직 근로자에서는 복리후생 프로그램 몇 가지는 빠져 있어요. 차별이 실제로 되고 있어요. 차별 문제는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보면서 가장 먼저 쉽게 접근하면 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공공기관은 중앙정부나 뭐 경기도에서 예를 들면 수탁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고유하게 자기 직원들이 하던 일하고 이렇게 수탁받아서 하는 일을 수행하는 인력들과의 차별 문제가 생겨요. 필수적으로. 왜? 이 사람들한테 주는 월급이나 복리후생 비용은 그 수탁 계약 금액 내에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계약을 체결할 때는 모든 이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들이 지금 우리 기본에 깔려서 일을 하고 있는 종사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계약을 하지 않으면 그냥 차별이 고착화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렵기도 하지만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만족도 조사라는 게 있어요. 만족도 조사. 경기도 같은, 예를 들면 경기도가 공공기관, 산하 공공기관에 만족도 조사를 해가지고 몇 점 이상을 요구하고 인센티브도 주고 불이익도 줘요.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만족도에 대한 친절도 같은 경우는 인권 문제가 아니잖아요. 친절하다고 해서 인권 보장이 되고 불친절하다고 인권이 침해되나요? 인권 문제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을 평가를 할 때 만족도 조사를 다 해봤더니 저기 특정 업체한테 맡겨서 다 해봤더니 어떤 데는 80점 나오고 어떤 95점 나온다. 그래서 이거 더 높여라. 아니면 불이익을 준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어떻게 이게 사람이 슬픈데 웃으라는 게 이 감정 노동이 가지고 있는 인권 침해 요소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공공기관을 평가를 할 때 지자체가 예를 들면 중앙정부가 이런 걸 인권 요소로 경영평가에 집어넣는 순간 공공기관의 종사자들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친절하면 좋죠. 인성의 문제니까. 이왕이면 친절하면 좋겠지만 민원인이 고객 전화를 할 때 이 사람한테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이 사람한테 무뚝뚝하게 했다고 불친절하다고 마이너스를 예를 들어 이익을 준다 이런 접근, 이런 정책적 접근에 대해서는 좀 소통을 통해서 많이 개선돼야 될 필요가, 이것은 기업 자체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좀 정부 당국이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좀 들여다봐야 하는 생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뭐 각 분야별로 제가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구나 정리를 했는데요. 이 문제는 좀 이따가 토론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국 의원님. 네, 우리 김영국 의원님 조금 뭐 조용히 뼈 때린다고 그러죠. 네, 조용히 하나씩 질문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질적인 좀 같이 우리가 다 고민해 볼 사항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통 아까도 제가 초보에 말씀드렸지만 이 제도가 주는 이제 장단점이 있죠. 네, 제도화의 길을 건다면 전체적인 부분들 지향점에서 최소한의 이 허들까지 오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허들을 넘었다고 해서 허들을 넘었다 뒤에 남아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인권적 리스크를 다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겠죠. 예, 근데 이 부분들을 뒤에 우리가 흘리고 있는 부분들도 주워 담아야 되겠고, 또 앞으로 올라가는 허들도 다시 더 높여야 되고, 이런 이중적인 과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래서 이은계 시장님, 우리 박현 차장님, 김영국 위원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Q&A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좀 화면 공유를 먼저 해드리고 사전에 질문을 지금 사전 질문 나오고 있습니까? 엑셀 시트? 네, 예, 감사합니다. 자, 먼저 우리 이은경 시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도대체 ES 경영과 인공의 차이가 뭡니까? 그 하나. 다음 두 번째, 공공에서 인권 경영과 일반 기업에서 인권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제 생각이니까 네, 참고로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예. 하고요. 그러니까 ESG 각각의 이제 ESG 각각의 또 전문가들도 많으시고 이제 그 주관하는 부처들이 있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이제 어디는 이가 제일 중요하다, 어디는 소셜이 제일 중요하다, 어디는 거버넌스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ESG 경영은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기업이 계속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고 우리가 그런 발전해 나가기 위한 사실 중요한 이제 전략적 또 그런 경영 방식 또 툴로서 접근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차이를 계속 둔다기보다는 사실은 ESG 경영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권 베이스에 또 좋은 거버넌스를 가지고 계속 환경 친화적인 방식을 찾아가는 그런 경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막 너무 많은 구분과 그 구별을 하실 필요가 없고 또 이제 인권 경영 자체 담론, 기업과 인권 담론이 지금 굉장히 제가 지난주에 이제 목이 이렇게 그 코로나 걸린 게 그 아까 말씀드린 UNGP 그 제네바에서 매년 애뉴얼 컨퍼런스가 있는데 그거를 다녀오면서 지금 그런 건데요. 거기서도 내내 했던 논의가 뭐냐면 기업과 인권 이슈의 그 범위 확장성이 지금 OECD 가이드라인도 이번에 개정안이 나왔습니다만 거기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 굉장히 환경 이슈가 많이 포괄적으로 들어갔고 기본적인 인권의 그 요소 안에 지금 뭐 여러 가지 건강권, 생명권, 환경권 이런 굉장히 포괄적인 또 이슈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좀 굉장히 그거를 크로스 펑셔널하게 이제 좀 다차원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과 그 일반 사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공공기관 공사의 설립 목적하고 그거는 일반 기업의 설립 목적의 차이인 거지 인권 경영이 어떤 식으로 돼야 되는지에 대한 어프로치나 방식의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원래는 사실은 공공기업, 공공기관들이 먼저 사실은 인권 경영에 대해서 많이 이제 요청을 받았던 것이 당연히 공공의 영역에서의 하는 비즈니스고 이제 또 역할이 있기 때문에 먼저 또 선도적으로 수행을 해 나가면 그게 또 이제 사기업까지 펼쳐 나갈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부에서 이런 뭐 인권이나 이런 쪽에서도 이런 계획들을 많이 잡은 건데 지금의 일반 기업들도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이게 굉장히 법제화로 가는 이슈다 보니까 이제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제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굉장히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어, 그 인권 경영의 방식의 차이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사실 제가 이게 개인적으로 공공기관들 위원회 하면서 느끼는 거는 아까 김용구 소장님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그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공공기관이나 공사에 대한 그 국민들이나 그러니까 시민들에 대한 기대가 조금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인권 경영하고 ESG 경영을 하는데 그게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이냐. 실제로 그것이 현실과 괴리가 계속 줄어들고 진짜 그 공익을 위해서 또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경영이냐 이런 부분에서 그 괴리를 줄이는 게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박계숙 차장님이 100점 막 얘기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많은 공공기관들이 100점을 다 맞아요. 다 100점, 100점. 그래서 저도 올해도 내내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 100점은 없죠. 다만 이제 그 본인들은 100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 서비스를 공공의 영역에서 서비스 받고 있는 시민들은 그렇게 느끼느냐 그건 전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 갭을 줄이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김 소장님, 김용수님, 요 조금 전에 뭐 이은경 시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혹시 뭐 플러스 알파에서 코멘트 하실 거 있으십니까? 그 뭐 다른 건 아니고 뭐 ESG 경영하고 인권 경영에서 차이는 이제 국가가 참여하는 채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의 문제죠. 예를 들어 인권 경영은 국가의 국제인권규범부에서 명확하게 부여된 인권 책임에 관련된 이기 때문에 인권 경영은 기업보다도 사실 국가의 문제예요. 국가가 인권 경영을 채택을 했지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을 채택한 주체는 국가가 한 거지 기업이 한 건 아니에요. 인권 경영은 지금 사실 국가가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국제가 더 중요시 되기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인권 경영은 뭐 ESG 경영이나 다른 경영 전략처럼 어떤 그 유행 타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국가의 인권 책임이 있는 한은 계속 갈 거라는 명확한 좀 차별점이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마이크 잡으신 김에 추가적으로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던 게 하나는 요새 뭐 실제로 또 김용구 저 위원님께서는 우리 이제 장애인 인권 관련된 단체에 또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복지기관 쪽
뭐 관련된 ESG나 이런 강의도 그 복지기관에서 하고 있는 인권경영 사례 같은 게 동의한 거 알고 계시는 건지 하나. 다음에 주요 국제기금에서 장애인 중증장애인 관련은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이 질문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 질문 장애인 쪽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요 한번 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복지기관에서 인권 경영을 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이게 없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인권 경영을 채택을 하거나 인권 경영을 채택을 하는 스테이퍼트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다만 예를 들면은 복지 업무를 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있죠. 예를 들면 뭐 여기에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역시 복지 서비스 대상자인 고객에 의한 인권 침해, 이런 데 대한 괴롭힘에 대해서 종사자들이 갖고 있는 괴롭힘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복지 서비스 자체가 어떤 공적인 업무고 ESG 관련돼서 어떤 가치 증진을 하거나 인권을 증진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인권 문제를 찾아내기가 좀 힘들다는 거예요. 다만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이제 사회적 낙인 문제예요. 예를 들면 복지 서비스라는 게 취약계층을 포커스를 맞추고 진행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어떤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가난하다거나 내가 못 산다거나 내가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걸 사실 증명을 해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 문제가 가장 큰 인권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장애 관련된 뭐 이슈는 장애인 뭐 인권 제약으로 따지면 장애인 권리 협약이 있으니까 여기에 들어가면 50개 조항이 있고, 거기에 보면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가 어떤 권리가 있고 당사국으로서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3자, 물론 인권 조약이라는 게 조약 승인 주체가 국가이기 때문에 기업 관련된 얘기는 없지만 당연히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하게 되면 당연히 기업이 그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는 당연히 유추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그 박찬님께 좀 답변이 좀 많네요. 근데 먼저 간단하게 이거 실무적으로 호레일의 경우 휠체어 열차 좌석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장애인단 측의 실무 제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갑자기 정확히 답변하기는 어려운데 KTX 같은 경우는 한 열차당 보통 4석 정도, 그리고 그 4석 이내, 그리고 일반 열차 같은 경우는 2석 이내 정도로 해서 법적 최소 기준을 준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그 같아요. 부분이 법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예, 예. 근데 그 좀 일반 좌석하고 KTX 좌석하고 차이를 두는 건 좀 또 이유가 뭘까요? 일반 좌석은 보통 이제 2량부터 4량, 7량 이런 식으로 운행 양수가 적고, 또 이제 네네. KTX는 이게 이 보통 이제 뭐 18량까지도 달려 있고, 이렇게 수송 고객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네네. 아마 좀 차이를 두고 있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이 부분은 정확히 네네, 공사에 오케이요. 재직하고 자, 있지만, 그럼 예. 먼저 요 한 3개 여쭙겠습니다. 하나는 공공기관 인권영향평가 방식, 신뢰가 갑니까? 다음에 두 번째, 예, 두 번째는, 사실, 네, 네네. 네네, 말씀하시죠. 네, 요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네. 작년에 저희가 그 인권경영 보고 지침에 따라서 인권영향 평가 방식을 변경하면서 어느 정도의 신뢰도는 좀 확보가 되고 있다고 이제 자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저희 공사에서 인권 영향 평가한 방식이 어느 정도 그 지침에 따라서 좀 실질적으로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찾고, 그거를 찾은 거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잘 되었다고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제가 어, 봤을 때는 이 부분은 그런데 저희 공사뿐만, 예, 예. 근데 저희 공사에 공공기관마다 한정된 거는, 공공기관마다 편차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예, 그렇게 생각이 철도공사처럼 드는 게, 철도공사처럼 미리 선행됐던 것들은 계속 이제 고도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근데 우리 박규수 차장님이 얘는 뭐 경영진의 이런 인식들, 그다음에 김용구 위원님이 했던 뭐 평가에 대한 생각들, 그래서 이게 기관들마다 평가하는 이제 방식들이라든가 진행하는 형태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다르고 그렇게 해서 이 신뢰도는 진짜 기관마다 좀 다를 거다 이런 좀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인권경영 뭐
도움 컨설팅 받으시는 곳들이 어디가 있을까요, 차장님? 아, 네. 제가 아까 앞쪽 질문 잠깐만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인권 영역 방식의 신뢰도는 높지는 않습니다. 예, 제가 판단할 때는 높지 않고요. 예, 그 이유는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네, 네. 일단은 뭐 용역사에 맡겨가지고 그냥 쭉 진행을 하고 보고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자체적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든 인권 경영이 잘 되고 있다는 방식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 부담이 있다 보니까 또 국간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개인적인 희망이 있다면은 저희가 그 윤리경영 같은 경우는 윤리경영 추진 계획이라는 거에 대한 굉장히 세부적인 체크리스트를 권익위에서 내려줘서 그거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이행했는지를 평가까지 연계를 하는데 이게 인권은 평가랑 연계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기관별로 자체적으로 인권 경영 매뉴얼이나 인권 경영 지침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좀 많이들 방식들이 다르고 좀 객관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현재 이제 공공기관에서 추진해야 되는 인권 경영 단계는 어느 정도 토대는 다 기반이 마련이 됐고 아까 말씀들 하신 것처럼 고도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걸 조금 더 잘 해 나가려면은 일단 어, 정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와 또 UN 글로벌 컴팩트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업가 인권 엑셀러레이터라나 이런 프로그램 같은데 물론 이제 회원사 가입을 했을 때 가능한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참여를 통해서 조금 인권 경영의 단계를 높여나가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컨설팅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여기서 외부 업체를 말씀을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무료로 도움받을 수 있는 정부 기관 뭐 이런 거를 여쭤보시는 것 아, 같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 공사에서 제일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무료로 특히 많이 받고 있는 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 기업가인권 전문가님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때그때 많이 도움을 받고 있고요. 사실 완전히 무료로 하기는 어렵고 조금 인권 경영의 전문 기관에 회원사로 가입을 좀 적은 비용으로 가입을 해서 상시적으로 어떤 이슈에 대한 그 상담을 받거나 특히 인권 영향 평가를 자체로 진행할 때 객관성이나 전문성 같은 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제 무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료인 데가 어디냐는 거죠. 예를 유료인. 들면 ESG 데이터 쪽하고 연계되어 있는 기업실사 연구원이라든가 뭐 이런 기관들을 저희가 찾아서 그런 기관들에 이제 컨설팅 해보고 그렇게 하고 네. 있는 건 있는데요. 그리고 뭐 제일 일단 좋은 뭐 거는 자문군을 좀 일단 기초적인 단계인 곳들은 일단 국가인권위원회에 네, 전화 한번 그렇죠. 해보고 상담하는 게 가장 첫 그렇죠. 걸음이다. 네, 네. 오케이. 네. 그리고 여기 이제 그리고 빠진 게 하나 음, 더 있습니다. 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업가인권 직무교육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데요. 이런 음, 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오늘도 좀 얘기 나왔던 건데 이 공공기관에서의 가버넌스가 이 질문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에서는 가버넌스가 약간 애매하다. 단순한 지배구조. 보통 이제 가버넌스 하면 지배구조로 이제 약간 번역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의사결정 커뮤니티 구조다라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실제로 지금 보면은 이 공공기관 소식 가버넌스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많이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경영평가에 그 가버넌스를 입증해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수많은 위원회들이 생기고 이 위원회들을 관리하는 것도 되게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런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차장님 너무 좀 광범위한 질문이긴 합니다만 예, 좀 굉장히 어려운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데요. 저희는 이 인권 경영의 실행력을 담보하려면 경영진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게 제대로 좀 여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인권경영위원회를 만들고 사장을 CEO를 위원장으로 이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이게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첩되는 이런 위원회들이 너무 많고 거기에 모두 다 사장이 참여해서 의지를 표명하기가 어려워서 인권경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부사장님으로 이제 내렸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인권경영 업무를 추진할 때 조금 더 신속하게 빨리 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의사결정 구조를 좀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위원회들이 조금 통합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음.
네, 지금 뭐 ESG 소위원회 따로 있고, 뭐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윤리경영위원회 따로 있고 인권경영위원회 따로 있고 해서 각각의 다른 위원회를 통해서 정책 결정이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음,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좀 저 질문이 어려워서 답변이 잘 안 되네요. 아, 괜찮습니다. 그 네. 아까 이제 1번 질문이 지자체에서 어떤 정치로 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얘기했는데 조금 전에 그 유엔 글로벌 컴팩트에서 이은경 시장님께서 법무부의 이제 국가인권 정책 기본계획 우리 그 정부에서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18년도 22년 자료를 올려드렸거든요. 이런 거 보시면 아무래도 중앙정부 이런 게 올리면 결국 지자체도 여기 쫓아가고 지자체가 쫓아가다 보면 그 밑에도 공공위에 또 쫓아갑니다. 그 정책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요 말씀 나온 김에 요 1번과 관련돼서 혹시 우리 저기 김영구 소장님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은 또 어떤 게 있으신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고 요 플러스 알파 돼서 앞으로 이제 공공 쪽 그러니까 요건 같이 이런 지자체 그 정부 중앙 정부와 지방제에서 하는 이 기업 인권하는 정책들 하는 측면들 실제로 공공기관에서 ESG 경영 실행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 개선해야 될 부분들 왜냐하면 아까도 보니까 이거 김영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당 부분의 얘기는 이거 공공기관 그 평가 담당관실 공무원들 데리고 강의해야 될 내용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정책 이것을 실행하는 공공기관의 실제 인공위 현장에서는 어떻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지 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 지침을 정부 부처 17개 시도 광역시 단체장에게 공고를 했고 다 받아들였는데 기재부는 보고 지침은 받아들여도 평가 지침은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평가는 내가 알아서 하지. 보고 알겠어. 이제 그러면서 변화가 된 게 평가 지표의 가장 큰 변화는 대응 계획을 수립을 했느냐, 평가 결과를 반영한 대응 계획을 수립을 했느냐, 대응 계획 이행을 했느냐. 이 문제가 가장 큰 변화예요. 그것은 중앙부처가 됐든 출자 추령기관을 담당하고 있는 광역시 단체장이 됐든 아니면 각 광역시의 공사 공단을 관리하고 있는 회원들 다 공통적으로 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방식이 인권에 대한 평가 자체 했냐 안 했냐를 보면서 그 결과를 활용하는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대응 계획대로 이행을 했느냐가 더 추가가 됐다고 보면 되거든요.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중앙정부가 됐든 단체장이나 그 관리 감독하고 있는 산하 공공기관을 바라보는 정책 방향은 비슷하게 똑같이 발맞춰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특별하게 지자체마다 갖고 있는 사업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각 시도 단체장 산하에 직속으로 인권 담당관실이 있는데 인권 담당관실은 그 도민의 인권을 다루라고는 여기 국민의 인권을 다루지 않고 자꾸 관리 감독하고 있는 투자 수용 기관의 노동자들 인권을 다루고 이상한 형태가 나가고 있는 예를 들면 어떤 데는 제대로 하고 있고 어떤 데는 또 초점을 잘못 맞추고 있는 차이는 있지만 크게 특색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정책이 나오고 이게 지자체 바로 그 전달 체계가 바로 전달되는 시스템은 아니긴 하지만 어차피 따라가게 돼 있으니까 거의 비슷하게 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가 뭐였는지 잊어버렸어요. 공공기관이 아까 여러 가지 이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하셨는데 이런 공공인권기관이 내재화되려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공공기관 스스로 좀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핵심적인 이건 거 뭐 하나 그냥 있으시죠? 전략이나 기법의 문제는 아니고요. 내부에서 인권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환경이 가장 중요하죠. 예를 들면 어떤 인권 문제를 MZ세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MZ세대들은 기성세대보다 인권 감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어려서부터 아동 권리 협약이 뭔지, 인권이 뭔지 다 교육을 받아왔고, 요즘 군대 가면 1년에 4번 문구 다 받아요. 이 사람들이 제대하면 신입사원으로 들어와요. 이 사람들이 MZ세대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뜬금없다고 그러고, 근거 없다고 그러고, 때를 때문에 미치겠다고 그러고, 세대 갈등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세대 갈등이 아니라 인권의 관점에서 보면 인권 감수성의 차이예요. 그 친구들은 인권 교육을 쭉 받아왔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학교 다니면서 배워왔기 때문에 인권 감수성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요. 그 사람들이 인권 문제를 제기했을 때, 또라이 조직 부정자가 아니라, 정말 환영해주고, 우리는 몰랐는데, 그런 면이 있었네?
받아들이고 있는 조직 문화가 지금 중요하죠. 이건 기술적인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걸 받아들여주고 선배 입장에서도 유지자 입장에서 대표 입장에서 그런 조직 문화를 활성화하는 거, 인권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음, 형성을 다뤄주는 조직 문화가 가장 중요하죠. 물리적인 음. 원천적인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네네. 생각을 합니다. 아니 뭐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인권의 감수성이 충만한 조직을 만드는 게 가장 근데 그게 이제 정부에서 드는 드라이브가 그게 하나의 수단이거든요. 수단을 통해서 조직 인권 감수성이 충만해서 이 서로 인권을 존중해주고 보호하는 이런 조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수단에 집중되다 보니 약간은 원래 목적이 실현되지 못하는 과도기 형태가 있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우리 차장님께서 이 현업에서도 뭐 저랑 통화할 때는 이제 솔직한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아무래도 대중이 많이 있으니까 걸러지는 얘기도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뭐 별의별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이제 철도공사에서만 계셨으니까 그거에는 경험이 있으시지만 앞으로 이제 공공 쪽 저 똑같은 질문을 드리면 이제 공공 쪽에 이런 걸 내재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든가 공공의 스스로의 노력이 좀 어떻게 방향성이 바뀌었으면 좋겠는지 혹시 뭐 평소에 느끼신 점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예, 정부 정책 쪽에서는 조금 아까 그 김용구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기재부에서 평가 지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는 저희가 느끼기에는 정말 우리가 아무리 구제 절차를 잘 마련하고 또 그에 따라서 피해자를 보호를 조치를 하고 이게 인권 이슈를 찾아서 개선해 나간다 하더라도 그거를 계량화해가지고 평가를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노력해온 그 어떤 과정 같은 건 봐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례로 뭐 저희가 2020년도부터 어, 그 괴롭힘 성비 사건의 그 모바일 앱을 만들어서 굉장히 활성화하고 홍보도 하고 있고 또 기업 인권 침해 사건 같은 경우에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인권 침해 센터를 그 실명 비실 그 익명으로 다 이렇게 접수할 수 있도록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어떤 이런 인권 침해 사건들이 숫자로 이제 감소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거를 평가에 반영을 해서 계속 음, 음, 음. 감점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음, 어 기재부의 정보 평가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음, 음, 지금 인권 경영 정책을 이렇게 음, 도입을 해서 이만큼 6년 차까지 서로 다 해오고 있는데 음, 이제는 기재부나 정부에서도 조금 평가 방식을 다 해서 실질적으로 인권 경영을 도입해서 어떻게 그 작동시켜서 운영해 왔는지 그 과정이나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평가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공개적인 자리라 말을 조금 돌려 하다 보니까 좀 어렵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스스로는 뭐 어떤 노력을 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 스스로는 지금 뭐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에 한 20% 정도밖에 말씀을 못 드리고 제가 좀 시간 배분을 잘못해서 그렇게 되긴 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는 음, 음, 정부 정책도 준수하면서 또 인권 경영 업무를 고도화해서 잘 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사의 경영 현황, 뭐 예를 들면 안전 경영이나 또는 뭐 재무적인 효율화라든가 이런 거에 밀려서 인권 음, 경영이 조금 더 어, 시너지를 갖고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음, 그런 음. 거에 좀 더 경영진의 의지를 갖고 해 나가면 좀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 차장님 말씀에도 저도 이제 100% 동의하는 게 이게 아직까지도 많은 그 사람들이 윤리 경영, 인권 경영, 뭐 안전 경영, 환경 경영에 의해서는 이것들을 병렬적으로 놓고 파편적으로 구분을 한다. 그러니까 경영이 이렇게 있으면, 예?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해야 될, 뭐 기업들은 무슨 이제 그 이윤을 창출을 하는 게 있습니다만, 나머지의 하나의 경영을 원래 사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서포터를 하는 보조적인 경영의 기법으로 하나의 좀 인식되는 게 아닌가. 그 윤리 경영, 환경 경영, 뭐 당연히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업 전체적인 앵글을 인권적 관점에서 보면서 하면서 이 인권적인 감성을 높여서 다양한 이해관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부분들이 바로 경영의 핵심적인 사항이다.
이렇게 인식하지는 않고 이거 하는 거는 있고 이 중에서 뭐 다른 게 지금 인권경쟁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밀린다. 뭐 이런 부분들은 현업에서도 저도 이제 굉장히 많이 목도하는 바이고요. 근데 이러한 이제 기업들의 행태나 이런 인권경을 바라보는 이 관점들이 좀 국제적인 스탠다드를 하고 국내 기업들은 좀 차이가 좀 많이 나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UN 글로벌 컴팩트에서 이런 부분을 갖고 많이 기업들과 같이 뭐 협의를 하고 뭐 하는데 앞으로 이 한국 뭐 공공기관 사기업들 다 포함해서 이렇게 진짜 그 경영의 내재화가 되도록 하려고 하면 앞으로 어떠한 부분들이 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마지막으로 뭐 시장님 한번 말씀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기업가 이 인권 경영에서 진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사실은 뭐 인권 감수성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이해관계자 참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즈니스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근로자, 우리 내부 직원들 포함해서 우리 이해관계자들을 얼마나 고려하고 우리가 운영을 하고 경영을 하느냐. 거기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고 반영하고 개선하고 이런 거가 굉장히 핵심적인 건데 저는 사실 지금 한국 기업 구조라든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정부도 마찬가지고 정책 입안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런 이해관계자 의견, 소통 채널 자체가 거의 약간 망가져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음, 근데 사실 인권을 고려한다는 거는 그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부분을 핵심적으로 바라보면서 계속 개선을 해 나가는 과정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우려스럽고 또 하나는 사실 인권 감수성과 인권 경영을 한다는 게 저희가 인권 영향 평가를 하는 걸 만족도 조사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사실은 MZ나 뭐 세대 갈등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러니까 직원들을 기분 좋게 하려고 저희가 인권 경영을 하는 건 또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말을 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내가 기분 좋고 내가 인권을 존중받는 것과 어떤 직장 생활하면서 만족도를 높이는 거하고의 좀 차이가 반드시 있고 그게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사회에서 불거지는 아동인권 이슈부터 해서 지금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것들이 공공기관 안으로 이제 들어왔을 때에 사실은 굉장히 부작용도 굉장히 심각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구분을 해가면서 사실은 저는 정책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인권 감수성대로 저희가 높이고 더 고도화시켜 나가고 내재화를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또 저희가 또 관리해야 될 영역들이 반드시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그래서 뭐 사기업하고 공공기관하고 이제 뭐 돌아가는 방식은 꽤 많이 다르고 저희가 어프로치도 다르지만 그래도 요구받고 있는 수준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제가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는 지점은 사실은 이제 정권 바뀌면서 좀 공공 영역이 많이 축소가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런 쪽 이슈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 현업에서 일하시는 공공기관 분들도 좀 축소가 될 가능성이 있고 이슈 측면에서 근데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네, 이 부분은 사실은 기업의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 철학이기도 하고 코어하게 계속 가져가야 되는 원칙들이니까 인권 경영이라든지 ESG 관점에서 우리가 비즈니스하고 계속 운영하는 건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렇게 조금 이해관계자들이 계속 커뮤니케이션 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국가 정책 관련돼서 또는 뭐 이런 정책의 일관성 부분들이 좀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정책의 일관성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인권하고 ESG가 뭐 정부의 정책 방향에서 이렇게 저렇게 가는 거는 좀 말이 안 되죠.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미 뭐 국가는 뭐 지속가능 발전 목표 계획도 매년 5년마다 세우듯이 이제 국가 인권 정책 기본 계획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정기적 업데이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중앙정부에서 정책의 일관성도 그다음에 중앙정부의 정책 수립 과정에서야말로 진짜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가 있어야 되고 그 속에서 정책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도 그런 부분에서 공공기관의 현실과 의견을 들어야 되죠. 진짜 기재부의 경영평가 지표 보면 정책 방향에 따라서 진짜 특히 진보와 보수 때마다 이게 뭐 효율화 지표가 갑자기 높아지고 그죠? 재무적인 건 좁아지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진짜 공공의 의견 수는 없이 그냥 갑자기 그냥
맨날 예고 집행 나오고 딱 하고 이런 식의 방향은 진짜 앞으로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예, 그래서 항상 저희 세미나 때 할 때 느끼지만 오늘도 아 역시 시간이 부족하구나. 맨날 또 이렇게 또 반성을 하면서 이번에도 기획하는데 또 실패했구나. 시간 분배 잘못해서 너무나 이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이 아젠다는 굉장히 ESG하고 인권적인 아젠다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좀 실효적이고 실무적인 이런 교육과 좀 Q&A 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별도로 마련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한번 다시 한번 가져보고요. 그 마지막으로 그 우리 참여하신 그 일반 분들이 자료 요청을 좀 공개할 수 있느냐, 자기네 받아볼 수 있느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별도로 우리 참여하신 분들 여쭤보고 오케이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 자료만 PDF로 해서 참여하신 분에 한해서 보내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들 시작하실 텐데 약간 한 20분 정도 오버가 됐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원래 알고 싶고 기대하셨던 부분의 상당 부분이 좀 충족되기를 좀 희망을 드리고요. 다음에 우리 몸이 아프신 분 참석하신 우리 이은결 시장님, 다음에 현업에서의 이런 고충과 애로사항을 100%는 아니지만 담담하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 박희수 차장님, 그다음에 그 수많은 그 공공기관 인권 영평가를 저도 하지만 또 김영구 위원님하고 저희 제도랑 같이 하고 있는데 그 현황에서 느꼈던 진짜 조용하지만 정말 깊은 인사이트를 주신 김영구 위원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끝까지 참여하신 우리 일반 참가자들께도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그 아젠다를 갖고 좋은 세미나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